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한 평범한 공간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변화가 시작된 거예요. 그것은 단순한 공사나 개발이 아니었습니다. 눈으로 보고도 믿기 힘든 전환,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까지 흔들어 놓은 사건이었죠. 그날 이후 세계 곳곳에서 몰려든 이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힘이 이런 기적을 만들어낸 걸까요? 그의 답을 찾기 위해 저는 직접 그 현장을 향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순간인지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미시간 주립대학교 도시계획학과에서 연구 교수로 일하고 있는 스티븐 레이놀츠라고 합니다. 한국에는 지난 봄, 그러니까 2025년 4월 중순 서울시가 주최한 아시아 도시환경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차 방문하게 되었죠. 사실 이번이 한국 방문은 처음이었습니다. 처음 초청장을 받았을 때는 솔직히 별다른 기대는 없었어요. 한국이 IT나 반도체 쪽으로는 뛰어나다고는 들었지만 도시계획이나 환경정책 측면에서는 크게 주목할 만한 국가라는 인식은 없었거든요. 제 연구 분야는 대도시의 교통과 수자원 공간의 공존 가능성입니다. 즉, 고도로 발달한 도심 속에서 어떻게 자연 생태와 인간의 삶이 공존할 수 있느냐를 연구하고 있죠. 그런데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서울 시내로 들어오는 길,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은 의외였습니다. 고층 건물들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는 도심 사이사이에 이상하리만치 많은 녹지 공간과 하천이 눈에 띄었거든요. 도심이라면 을에 콘크리트와 유리로 가득 차 있는 게 일반적이니까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생색내기 수준의 조경일 것이라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컨퍼런스는 이틀 일정으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학자들과 도시정책가들이 모여 각국의 환경재생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토론하는 자리였습니다. 프랑스, 독일, 일본, 싱가포르 등에서 온 참가자들과의 토론 중 한국 측 발표자가 말했죠. 서울 도심 중심가 청계천을 복원했습니다. 한때는 고가도로와 도로가 깔려있던 구간을 철거하고 원래의 하천을 되살렸습니다. 청계천, 처음 듣는 지명이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 발언이었습니다. 차량 통행이 가장 많던 도심 구간을 폐쇄하고 시민 친화형 수변 공간으로 바꿨습니다. 복원 후 도심 열섬 현상은 완화됐고 시민 만족도는 크게 올랐죠. 이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웃음을 터뜨릴 뻔했습니다. 서울 시내 한복판 가장 핵심적인 도로를 없애고 강을 복원했다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었어요. 도시계획의 기본 원칙 중 하나가 교통 인프라의 효율성 확보인데 도심 한가운데의 교통축을 없앤다는 건 말도 안 되는 행위였습니다. 그것도 인구 1,000만이 넘는 서울 같은 초대형 도시에서라면 말이죠. 저는 조용히 손을 들었어요. 실례합니다만 서울의 교통량은 도쿄나 뉴욕 못지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심 교통의 핵심 구간을 없앴다니요? 런던의 템즈 강변 복원도, 파리의 생강 프로젝트도 결국 교통 혼잡과 주민 불편 문제로 축소되거나 취소된 사례 아닌가요? 한국 측 발표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더 놀라운 사례죠. 청계천 복원은 단순한 환경 프로젝트가 아니라 서울이라는 도시의 철학과 방향성을 바꾼 계기였습니다. 철학, 도시계획에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 건 드문 일이었습니다. 다른 학자들도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싱가포르의 유이안 교수는 제게 귓속말로 말했죠. 스티븐, 혹시 시간 있으면 직접 가보세요. 저도 처음엔 믿지 않았는데 이번엔 좀 다르더군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서도 자꾸 그 말이 맴돌았습니다. 도심 도로를 없앴다고? 하천을 살려 도시의 온도를 낮췄다고? 그건 이론으로는 이상적이지만 현실에서는 늘 실패해온 프로젝트였어요. 저 역시도 지난 15년간 그런 사례들만 수없이 보아왔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베를린 슈프레 강 복원 프로젝트였습니다. 시 당국은 슈프레 강 인근 공장 부지를 철거하고 시민공원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교통 혼잡과 지역 상권 붕괴로 인해 프로젝트는 중단되고 말았어요. 파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생강변 차선을 줄이고 보행로를 확대하려던 프로젝트는 시민들의 극심한 반발에 부딪혀 원래대로 돌아갔죠. 그런 제 경험으로 볼 때 청계천 프로젝트는 분명 또 하나의 정치적 쇼이거나 겉으로만 그럴듯한 도심이화 작업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실제로는 교통 우회도로를 몰래 확장해놨거나 지하에 거대한 주차장을 만들어서 문제를 임시방편으로 해결해놨을 거라고 추측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계속 찝찝했습니다. 내가 뭔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아무리 과학적 데이터와 논리를 믿는 사람이라 해도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만큼 강한 증거는 없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결심했어요. 다음날 일정이 끝나면 직접 청계천으로 가보자고요. 그게 단순한 도심이와 쇼인지 아니면 진짜 뭔가 철학이라는 이름으로 성공한 혁신인지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사실 제 머릿속에는 이미 보고서의 결론이 정해져 있었어요. 청계천 복원 프로젝트. 겉보기에는 성공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교통체증, 상권 침체, 시민 불편 등의 후유증을 숨기고 있는 전형적인 정치적 쇼케이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런 보고서를 써서 미국으로 돌아가면 동료들도 고개를 끄덕일 거고 제 논문에도 좋은 사례 연구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묘한 긴장감이 있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정말 만약에 이 프로젝트가 성공했다면? 만약에 정말로 도심 한복판에서 자연과 도시가 공존하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면?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다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시계획학을 연구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그런 기적은 본 적이 없었거든요. 특히 아시아의 고밀도 도시에서는 더욱더 말이죠. 이렇게 해서 저는 서울 출장 마지막 날 오후 지도 앱을 켜고 청계천 입구를 향해 혼자 걸음을 옮기게 됐습니다. 마음속에는 약간의 회의, 그리고 아주 조금의 설렘이 섞여 있었던 것 같아요. 서울 출장 마지막 날, 저는 호텔 로비에서 나와 청계천 방향으로 천천히 걸었습니다. 지도 앱에선 걸어서 15분 남짓거리였죠. 컨퍼런스 참석차 왔다가 그저 궁금증 하나 때문에 이렇게 시내 한복판을 걷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정장을 입은 채 슬리퍼를 신은 것처럼 뭔가 어색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청계천 입구는 의외로 소박했어요. 처음엔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조용했고 강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얇은 물줄기 같기도 했죠. 그런데 한 걸음, 두 걸음, 길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을 밟으며 시선이 서서히 하향되자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잔잔한 물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는 도시의 소음과는 전혀 다른 결로 제 귀를 자극했습니다. 맑은 물이 천천히 흐르고 있었고 그 옆에는 아이들과 부모들이 손을 잡고 산책하고 있었죠. 연인들은 벤치에 앉아 서로의 어깨에 기대고 있었고 몇몇 노인들은 작은 접이식 의자에 앉아 미소를 머금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일종의 문화적 충격을 받았어요. 도심 속 한가운데에서 이런 느림이 가능하단 말인가요? 그보다 더 놀라운 건 물속이었습니다. 물고기가 있었고 물고기를 따라 뛰노는 아이들이 있었죠. 서울이라는 도시는 분명 초고층 빌딩과 고속도로로 가득 찬 거대한 철근의 도시일 텐데 이 하천 구간만큼은 마치 도심 속의 오아시스처럼 사람들에게 휴식과 생기를 주고 있었어요. 심지어 작은 새들이 물가에서 날갯짓을 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도 자연스러워 제 눈을 의심했을 정도였습니다. 제가 머물던 미국 디트로이트에서는 도시의 하천은 보통 더럽고 위험한 공간이었어요. 어린이들은 강가 근처에 가는 것조차 금기시됐고 밤에는 그 누구도 접근하지 않았죠. 그런데 여긴 시민들이 스스로 찾아오고 아이들이 뛰놀고 웃음이 넘쳐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단순히 하천을 복원했다는 말이 어떤 의미였는지 조금씩 체감되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걸음을 옮기던 중 저는 한 곳에서 발길을 멈췄습니다. 어느 구간 벽면 전체가 작은 타일들로 덮여 있었는데 그 타일 하나하나마다 아이들의 그림과 글귀가 적혀 있었어요. 처음엔 그냥 미술 프로젝트쯤으로 생각했죠. 하지만 그 타일들을 찬찬히 들여다보는 순간 제 숨이 턱 막혔습니다. 물고기가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깨끗한 강에서 물장구 치고 싶어요. 엄마랑 강 옆에서 자전거 타고 싶어요. 옛날엔 쓰레기천이었는데 지금은 너무 예뻐요. 나중에 아기랑 같이 오고 싶어요. 단지 글귀가 아니라 진심이었어요. 타일에 그려진 색연필과 크레용의 흔적 하나하나에 아이들의 순수한 바람과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들이 벽을 이루고 사람들이 오가며 그 벽 앞에 멈춰 서고 있었죠. 그 자리에서만 저는 거의 30분 가까이 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림을 그린 아이들의 얼굴도, 이름도, 나이도 모르지만 그들의 마음이 이 벽 전체를 통해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어떤 타일 하나엔 우리 아빠가 이 벽 공사했어요라고 쓰여 있었고 또 다른 곳엔 다시는 이 강이 더럽혀지지 않게 할 거예요라는 다짐이 적혀 있었어요.
제 머릿속에는 계속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도대체 이 프로젝트는 어떻게 시작됐을까? 정말로 시민들의 반발은 없었을까? 교통체증은 어떻게 해결했을까? 하지만 동시에 이 벽 앞에 서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학자로서의 의문보다는 한 사람으로서의 감동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옆에 와서 말을 걸었어요. 50대 중반쯤 보이는 남성이었는데 그 역시 이 타일 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 그림들 보통 보고 그냥 지나가는 분들이 많은데 오래 서 계시네요. 청계천은 처음 오시나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며 이 벽은 어떤 벽인가요? 라고 묻자 그는 조용히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저는 청계천 복원 당시 공사에 참여했던 김민수라고 합니다. 건설회사에서 일했는데요. 복원 사업 초기에 시민 설득이 제일 어려웠어요. 교통 불편, 상권 위축, 공사 소음, 불만이 많았죠. 그런데 시에서 제안했어요. 아이들이 꿈꾸는 강을 벽에 남겨보자고요. 아이들의 꿈이요? 예. 이건 장식이 아니라 실제로 수천 명의 아이들이 직접 그린 그림들이에요. 시민들은 이 그림을 보고 마음이 달라졌다고 해요. 이건 우리 아이들의 꿈이니까 우리가 지켜야 한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속 어딘가가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건 장식이 아니라 아이들의 꿈이 도시를 이끈 증거입니다. 그 말이 머릿속에 계속 울렸어요. 전문가로서 저는 도시계획의 성공을 언제나 통계와 데이터로만 판단해 왔어요. 수치, 그래프, 경제효율성, 그 모든 것이 계획의 성공을 결정짓는 요소라 믿었죠.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이 벽은 그 모든 계산을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의 마음, 그 순수한 꿈이 오히려 수많은 갈등을 잠재우고 사람들을 하나로 모은 것이었어요. 정치적 이해관계도 경제적 논리도 이겨낸 건 아이들의 바람이었습니다. 저는 그 벽 앞에서 한참을 더 서 있었어요. 그리고 조금씩 뭔가가 안에서 바뀌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도시는 기술로 바뀌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으로 바뀌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어요. 김민수 씨는 계속해서 공사 당시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사실 처음엔 저도 이 프로젝트에 회의적이었어요. 공사 중에 시민들의 반발이 아주 심했어요. 매일 항의하러 오시고 공사 방해하시고 저희도 무척 힘들었죠. 김민수 씨는 잠시 멈춘 후 벽면 한 구석을 가리켰어요. 저기 보이세요? 파란 물고기 옆에 작은 글씨로 아빠 힘내세요라고 쓴 거 제 딸이 그렸어요. 그때 제가 현장에서 힘들어하는 걸 알고 있었나 봐요. 그 글자를 본 순간 이 공사가 단순한 일거리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벽에 담긴 건 단순한 환경복원에 대한 희망이 아니었어요. 가족 간의 사랑, 이웃에 대한 배려, 미래에 대한 꿈, 그 모든 것이 하나하나의 타일 속에 녹아 있었습니다. 김민수 씨는 웃으며 말했어요. 그 뒤로는 공사할 때마다 마음가짐이 달랐어요. 그냥 콘크리트와 철근을 다루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꿈을 현실로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됐거든요. 지금은 매일 이 길로 출근해요. 조금 돌아가지만 딸아이 그림 보고 가면 하루가 든든하거든요.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청계천 복원 프로젝트의 진짜 성공 비결은 기술이나 예산이 아니라 바로 이 소망의 벽처럼 시민들의 마음을 움직인 데 있었다는 걸 말이에요. 청계천 소망의 벽 앞에 서 있던 제 마음은 마치 얇은 유리판 위에 발을 디딘 것처럼 위태로웠습니다. 겉보기엔 멀쩡해 보이지만 그 안쪽 어딘가에 금이 가 있었죠. 그 균열은 제가 수십 년간 지켜온 도시계획의 기준과 철학에 닿아 있었어요. 저는 그 벽 앞에서 수천 장의 타일을 바라보며 저마다 다르게 그려진 아이들의 꿈을 하나하나 읽어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묘하게도 그 꿈들이 하나의 문장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나는 이 강이 예뻐졌으면 좋겠어요. 아픈 우리 엄마가 맑은 공기 마시면 나을 거예요. 물이 깨끗하면 물고기도 오겠죠. 우리가 만든 작은 강이에요. 아무도 더럽히지 않았으면 해요. 이런 문장들은 어느 논문에서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연구자료에서도 찾을 수 없던 진짜 도시를 움직이는 힘이었죠. 그때 떠오른 건 지난 몇 년간 제가 자문했던 유럽의 도시 재생 프로젝트들이었어요. 런던, 파리, 베를린, 로테르담, 수많은 대도시들이 낙후된 도심을 재정비하려 했지만 대부분은 계획 단계에서 좌초되거나 막대한 예산 낭비 후 반쪽짜리 성공에 그쳤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죠.
늘 정치가 개입됐고 이해관계자들의 이권 다툼이 벌어졌어요. 주민 설명회는 형식적인 절차였고 시민들의 참여는 동의서 한 장으로 대체됐습니다. 도시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라 자산이 움직이는 공간으로만 여겨졌어요. 특히 베를린의 슈프레 강복원 프로젝트를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시 당국은 환상적인 계획안을 내놨고 저희 같은 외부 전문가들을 수십 명 고용해서 화려한 보고서를 만들었죠. 하지만 정작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의 목소리는 듣지 않았어요. 결국 상권 붕괴와 교통대란이 일어나면서 프로젝트는 중단됐고 시민들의 분노만 남았습니다. 파리의 생 강변 보행화 프로젝트도 마찬가지였어요. 시장의 정치적 야심과 관광 수입 증대라는 경제적 목표만 있었을 뿐 정작 그 지역에서 생활하는 시민들의 불편함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시민 반발에 부딪혀 원점으로 돌아갔죠. 그런데 서울은 청계천은 전혀 달랐습니다. 적어도 이 벽 앞에서만큼은 이 도시가 아이들의 마음을 진심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 사실이 너무도 부끄럽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도시계획 전문가로서 수많은 현장에 갔고 수십만 페이지의 보고서를 검토했으며 셀 수 없이 많은 숫자와 그래프를 분석했어요. 하지만 한 번도 아이들이 무엇을 꿈꾸는지, 시민들이 어떤 감정을 품고 있는지 물어본 적은 없었습니다. 제가 믿었던 건 언제나 과학과 논리, 그리고 데이터였죠. 하지만 지금 제 발밑에서 흐르는 맑은 물과 그 옆에 작은 타일들이 저에게 조용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도시는 숫자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도시는 마음으로 움직인다. 그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어떤 계획안에서도 볼 수 없었던 이 정직한 진실 앞에서 제 논문들이 얼마나 공허한 글자였는지를 깨달았던 거죠. 저는 조용히 타일 벽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떤 감정인지 말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건 처음으로 도시 앞에서 사과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때 뒤에서 누군가가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 벽 앞에서 울었어요. 이건 그냥 예쁜 그림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약속이니까요. 돌아보니 연세 지긋하신 어르신이셨어요. 그분은 청계천 복원 추진 당시 반대 시위를 이끌던 상인연합회장이었다고 하셨죠. 장사 망한다고 울고불고 싸웠는데 우리 손주가 저 벽에 그림 그려놓고 그러더라고요. 할아버지, 나중에 나랑 여기 와줘. 그 말 듣고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 뒤론 그냥 지켜보게 되더라고요. 그분의 목소리에는 특별한 무엇인가가 있었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체념도 아니고 그렇다고 기쁨만도 아닌 복잡하면서도 따뜻한 감정이었어요. 그건 아마도 자신의 고집을 꺾게 만든 손주에 대한 사랑과 그 사랑 때문에 얻게 된 새로운 시각에 대한 감사였을 거예요. 계속해서 이어진 그분의 말씀이 제 가슴을 더욱 울렸습니다. 처음엔 시에서 오는 공무원들이 밉더라고요. 우리 생계는 생각도 안 하고 무슨 환경 타령이야 싶었죠. 그런데 아이들 그림 보고 나서는 이게 환경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손주들에게 어떤 도시를 남겨줄 거냐, 그런 문제였어요. 그 말을 듣고 나니 제 안의 감정이 더 이상 버티질 못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멈출 수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부끄러움, 감동, 회한, 그리고 이상하리만치 맑은 기쁨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아이들이 도시를 바꿨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그 말은 그날 제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고백이자 제 삶 전체에 대한 반성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평생 도시를 연구했지만 정작 사람을 연구하지 않았어요. 서울의 청계천은 제게 단순한 프로젝트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도시계획이라는 학문이 과학과 기술을 넘어설 수 있다는 인간적인 증거였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이들의 꿈이 도시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것. 그 가능성 자체가 저를 다시 도시계획이라는 길 위에 서게 만들었습니다. 그 어르신은 제 옆에 조용히 앉으셨어요. 외국 분이 우리 아이들 그림을 보고 우시니까 괜히 제가 뿌듯하네요. 이 벽이 만들어진 지 벌써 2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사람들 마음을 움직이는구나 싶어서요. 20년이 넘었다고요? 그러면 그 당시 그림을 그렸던 아이들은 이제 어른이 됐겠네요. 맞아요. 우리 손주도 이제 대학생이에요. 가끔 친구들 데리고 여기 와서 자기가 어릴 때 그린 그림 자랑하더라고요. 그 친구들도 신기해하면서 자기들도 어디 가서 이런 벽 만들어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더욱 놀랐습니다.
이 벽은 그냥 옛날 얘기를 담은 게 아니라 지금도 사람 가슴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도시에 대한 사랑과 책임감의 연결고리였습니다. 서울의 도심 한복판, 그 소박한 하천 옆에서 저는 다시 도시를 사랑하게 됐어요. 그 사랑은 이제 숫자가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출발하게 되었고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도 계속 그 벽의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돌아가면 제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도 차츰 분명해지고 있었어요. 청계천벽 앞에서 눈물을 흘린 그날 이후 저는 서울에서의 나머지 시간을 마치 하루하루를 배우는 학생처럼 보냈습니다. 그날 이후로는 호텔보다는 거리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다행히 컨퍼런스에서 지원해준 통역사 한상준 씨가 저희 부탁을 흔쾌히 들어주셔서 청계천 주변의 작은 가게들과 오래된 다리들을 함께 둘러보며 현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한상준 씨는 서울에서 태어나 자란 토박이셨는데 청계천 복원 과정을 직접 지켜본 분이셨어요. 저의 궁금증을 이해해 주시며 기꺼이 안내를 해 주셨죠.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청계천 근처에서 만난 한 떡집 할머니와의 대화였습니다. 한상준 씨가 통역을 도와주셔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김민수 씨가 할머니의 말씀을 통역해 주시자 저는 어색한 인사와 함께 용기를 내어 청계천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는 복잡한 표정이 스쳤어요. 이 가게가 여기 있은 지 40년이 넘었어요. 제가 25살 때부터 여기서 떡을 만들어 팔았죠. 그때만 해도 이 앞이 고가도로였거든요. 차가 쌩쌩 지나다니고 매연이 심해서 떡에 먼지가 앉을 정도였어요. 할머니는 잠시 멈춘 후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복원공사 한다고 했을 때 솔직히 반대했어요. 장사 안 된다고, 손님들이 못 찾아온다고 걱정했죠. 실제로 공사하는 3년 동안은 정말 힘들었어요. 소음도 심하고 먼지도 많이 나고. 그런데 할머니의 목소리가 갑자기 부드러워졌어요. 공사 끝나고 물이 흐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 단골 손님 중 한 분이 손자를 데리고 오신 거예요. 그 아이가 물가에서 놀더니 우리 가게로 달려와서 그러는 거예요. 할머니, 떡 주세요. 물고기 보고 왔는데 배고파요. 할머니는 그때를 회상하며 웃으셨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게 진짜 변화구나. 예전엔 어른들만 와서 사갔는데 이젠 아이들이 엄마 아빠 손잡고 와서 물가에서 놀다가 떡도 사 먹고 그래요. 가게가 더 살아났어요. 저는 할머니의 말씀을 들으며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짜 도시 재생의 의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에는 한상준 씨와 함께 청계천 옆에서 50년째 구두 수선을 하고 계신 박 사장님을 만났어요. 작은 부스 같은 가게에서 낡은 구두들을 정성스럽게 손질하고 계셨죠. 한상준 씨가 저를 소개해드리자 박 사장님이 반갑게 인사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50년째 일해요. 아버지 때부터 시작해서 저까지 이 자리에서 벌써 70년이 넘었죠. 복원 전에는 정말 을씨년스러운 곳이었어요. 고가도로 밑이라해는 잘 안 들고 지저분하고. 박 사장님은 손톱만한 망치로 구두굽을 두드리면서 말씀하셨어요. 복원 반대할 때 제일 목소리 컸던 사람이 저예요. 공사하면 장사 못한다고 손님들이 어떻게 찾아오냐고 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외국 관광객들이 와서 구두 수선하는 거 구경하고 가요. 신기하다면서 사진도 찍고. 그분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예전보다 손님들이 더 편하게 와요. 깨끗해졌으니까. 물소리 들으면서 일하니까 마음도 평온해지고. 아, 그리고 우리 아들이 이 일 물려받겠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엔 부끄러워했는데 이젠 자랑스럽다고 해요. 그 순간 저는 청계천 복원이 단순히 환경을 개선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사람들의 자존감과 미래에 대한 희망까지 바꿔놓은 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난 건 청계천 옆에서 작은 찻집을 운영하시는 40대 여성 사장님이었어요. 가게 이름이 물소리라고 적혀 있었죠. 한상준 씨가 저를 소개해드리자 찻집 사장님이 환하게 웃으며 반겨주셨습니다. 이 가게 연지 10년 됐어요. 청계천 복원되고 나서 문을 열었죠. 예전엔 다른 동네에서 커피숍 했는데 이 자리가 너무 좋아서 옮겨왔어요. 사장님은 따뜻한 차를 내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손님들이 참 좋아해요. 물소리 들으며 차 마시는 거. 스트레스 받은 직장인들, 연인들, 가족들이 와서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요. 저도 매일 아침 가게 문 열고 물소리 들으면 하루가 새롭게 시작되는 기분이에요. 그분이 창밖을 바라보며 덧붙이셨어요. 가끔 생각해요.
이 물이 우리 삶을 얼마나 바꿔놓았나. 그냥 물이 아니라 희망이 흐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만남들을 통해 한상준 씨의 도움으로 저는 청계천이 단순한 도시계획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것을 더욱 확실히 알게 됐어요. 이곳의 변화는 물리적 환경의 개선을 넘어서 사람들의 마음과 삶의 방식까지 바꿔놓은 진짜 기적이었습니다. 한상준 씨도 저와 함께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새삼 놀라워하셨어요. 사실 저도 서울에서 나고 자랐지만 이렇게 자세히 상인분들 얘기를 들어본 건 처음이에요. 교수님 덕분에 제가 우리 동네를 다시 보게 됐네요. 서울은 이제 제게 하나의 도시가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로 기억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이야기의 일부를 반드시 세상에 전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귀국 후 저는 곧바로 국제도시재생학회에 참가 신청을 했습니다. 이번 연례회의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그해 가을에 개최될 예정이었죠. 보통 발표 자료를 만들 땐 수십 장의 그래프와 복잡한 데이터 분석 차트를 준비했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저는 제 발표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The Wall of Wishes, a Child's Dream that Changed a City. 소망의 벽 도시를 바꾼 한 아이의 꿈. 발표 자료를 준비하면서도 계속 마음이 떨렸습니다. 과연 제가 청계천에서 받은 그 감동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할 수 있을까? 혹시 너무 감성적인 접근이라고 비판받지는 않을까? 하지만 그때마다 소망의 벽에서 만난 그 할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이건 그냥 예쁜 그림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약속이니까요. 발표 당일 회의장에는 전 세계에서 온도시계획가, 정치인, 교수, 공무원, 환경운동가 등 수백 명의 청중이 모였습니다. 대부분은 늘 그래왔듯 서울의 교통 효율성이나 하천복원 후 경제 회복률 같은 차트를 기대하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무대 위에 서자마자 파워포인트 첫 화면에 한 장의 사진을 띄웠어요. 청계천 소망의 벽, 그 수천 장의 타일 중 하나였습니다. 초등학생의 손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죠. 물이 깨끗하면 물고기도 오겠죠. 회의장은 처음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어리둥절한 표정들이었고 몇몇은 눈썹을 찌푸리기도 했어요. 제 심장은 빠르게 뛰었지만 저는 침착하게 제가 준비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서울은 기술로 도시를 바꾼 게 아닙니다. 어른들의 전략이 아니라 아이들의 꿈이 도시를 바꿨어요. 그림을 그린 건 아이들이었지만 그 그림을 현실로 만든 건 시민들이었습니다. 그건 복원이 아니라 도시와 사람 사이의 약속이었어요.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맑은 청계천 물에 발을 담근 아이들, 손을 잡고 걸어가는 노부부, 벤치에 앉아 그림을 그리는 시민들. 그때부터 회의장의 분위기는 달라졌어요. 누군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종이에 뭔가를 메모하기 시작했죠. 저는 계속해서 제가 그 벽 앞에서 느꼈던 감정들을, 한상준 씨와 함께 만난 상인분들과의 대화를, 그리고 아이들의 그림이 어떻게 한 도시 전체의 마음을 바꿨는지를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발표가 끝난 순간 청중은 일제히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박수가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졌고 저는 그 순간 다시 한번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는 박수가 끝난 뒤에도 일어서서 제게 물었습니다. 그 소망의 벽, 그게 아직도 있습니까? 예. 지금도 시민들과 함께 그 벽은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질문이 쏟아졌어요. 프랑스에서 온 마리 교수는 파리의 생강 프로젝트 실패 경험을 언급하며 시민 참여의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 물었습니다. 독일의 하인리 박사는 베를린에서도 비슷한 시도가 가능할지 궁금해했죠. 그날 이후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제 발표가 담긴 영상은 회의가 끝난 직후 CNN, BBC, NHK, 알자지라 등 여러 국제 언론에 보도되었어요. 헤드라인은 대부분 이렇게 적혀 있었죠. Seoul's Urban Miracle, a city rebuilt by children's dreams. 서울의 도시 기적, 아이들의 꿈이 만든 도시.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은 세계 각국에서 그 이야기에 실질적인 반응이 쏟아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프랑스 파리는 센강 주변의 폐쇄 공간에 시민 참여형 벽화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독일 베를린은 슈프레 강 복원 사업을 재개하며 주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했어요. 일본 도쿄는 아라카와 수로 재생 사업에 학생들의 그림을 반영한 디자인을 도입한다고 발표했죠. 그들은 모두 소망의 벽에서 출발한 아이디어라고 밝혔습니다. 몇 달 후 파리시청에서 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이메일이 왔어요. 베를린에서도 연락이 왔고
심지어 브라질 상파울루에서도 청계천 모델을 벤치마킹하고 싶다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각국의 상황은 다르고 청계천이 보여준 성과를 그대로 따라하는 건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공유하고자 했던 건 사람이 도시를 바꾼다는 신념이었고 그 중심에 아이의 순수한 그림 한 장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지난해 가을, 저는 파리의 생강변 프로젝트 현장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곳에도 작은 벽이 하나 만들어져 있었는데 프랑스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로 가득했습니다. 한 아이는 이렇게 써놨더군요. Je veux nager avec les poissons. 물고기와 함께 수영하고 싶어요. 그 순간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의 꿈은 언어와 국경을 넘어선다는 것을, 그리고 그 꿈이야말로 진짜 도시를 움직이는 힘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저는 지금도 가끔 서울로부터 받은 사진을 다시 꺼내봅니다. 소망의 벽은 지금도 계속 자라고 있고 아이들은 계속 새로운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제 연구실 벽 한쪽에는 작은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그 속엔 한 아이의 그림이 담겨 있죠. 엄마랑 강에서 물고기 구경하고 싶어요. 그 문장을 볼 때마다 제 심장은 조용히 반응합니다. 수천 장의 논문보다, 수만 개의 데이터보다 더 진실된 도시의 소리가 담긴 문장이니까요. 저는 이제 도시를 말할 때 더 이상 교통 효율성이나 경제 논리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한 아이의 작은 그림이 도시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꿈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어요. 청계천은 사람들의 마음이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제 인생 전체를 다시 쓰게 만든 진실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로 함께 힘을 보태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더 큰 감동을 퍼뜨리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동 사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핀레터였습니다. 도시는 건물이 아니라 그 속에서 살아 숨쉬는 사람들의 꿈입니다. 작은 마음 하나가 모이면 불가능도 현실이 됩니다.